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세법 우리 11월 달, 12월 달 입문 과정 거쳤고요. 이제 1월 달부터 본 강의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새로운 교재 나왔네요. 그동안 책이 없어서 공부 못했는데 이제는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책에 대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맨 앞쪽에 보시면은 몇 페이지 정도 보시면 앞쪽 시험 안내 뒤에 보면 여러분 체계도가 나왔습니다. 체계도. 그래서 한눈에 보는 핵심 체계도 해갖고 요 앞쪽에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요 핵심 체계도 22쪽부터 쭉 넘기셔갖고 53쪽까지를 좀 이쁘게 뜯으셔서 포치켓으로 박으시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서브노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하고는 달리 여기는 개정된 내용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이쁘게 뜯어갖고 포치켓 박으면 나름대로 여러분 서브노트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뒤쪽에 보시면은요, 맨 뒤쪽에 보면 우리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매년 개정이 돼 갖고요. 부록 쪽에 보시면은, 부록 쪽. 특히 작년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요 부록에 보시면은 개정 세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17년 9월 19일 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가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499쪽부터 이번 2018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법률을 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공부하신 분은 안 보셔도 되고요. 처음 공부하신 분은 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에서 뭐로 바뀌었대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신 분은 안 보셔도 되고 이미 조금 이전에 공부를 하셨던 분은 요걸 한번 참고하시면 예전에 공부할 때 이랬던 것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인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세법 해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19쪽부터는 이제 작년 2017년도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하시고요. 지금부터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어디 보시냐면요. 제일 먼저 조셉 총론 파트 1 56쪽부터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6쪽. 자, 총론 들어있습니다. 총론. 그래서 이번 1월달, 2월달에는요, 메인을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중점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확인만 하는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6쪽 총론을 보시면은요, 조세 총론. 어쨌거나 제일 먼저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나오는 부분이 조세 총론인데 항상 여러분 모든 과목이 앞에 제일 먼저 총론, 총설, 총칙 이런 것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총론이라는 것은 강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거나 공통적인 사항 또는 강론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먼저 선행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조세 총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조세 총론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평균적으로는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2017년도 작년에는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는 요거는 예외적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냥 여러분은 평균적으로 두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처음 세법을 공부하신 분은 요 총론이 어렵습니다. 왜 총론이 어렵냐면 강론을 아직 공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아우르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내용을 모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총론이 어려운 부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바로 총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맨 처음에 공부하시면은 총론이 그냥 무슨 소리가 써져 있는가라고 그냥 가볍게만 훑어보시고요. 강론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1월달, 2월달 수업 끝난 다음에 3월달, 4월달 들어갈 때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 처음 공부하시면은 총론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떤 내용이 써져 있는가라는 것만 부담감 갖지 마시고 한번 쭉 보시고 강론이 끝난 다음에 3월달에 이제 제가 총론을 시험에 나올 걸 다시 한번 꼭꼭 잡아 정리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총론은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일단 여러분 56쪽에 보시면은 자, 조세 총론할 때 조세가 뭐냐라는 것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 조세의가 나와 있죠. 결론 제1 조세의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X. 시험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 학원에 오셔갖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시험에 나오는 부분과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일단 시험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조세가 뭐냐? 적어놓으세요, 두 글자. 세금. 그러니까 세금을 강학상 학문적인 용어로는 세금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조세 그런 거죠. 예전에 쌀로 세금 냈다, 그게 조세, 쌀조자. 예, 그래갖고 세금을 우리는 학문적인 용어로 표현할 때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조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을 보시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이란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 법이 세법인데 세금이란 말은 안 나와요.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조세를 한다. 이렇게. 좀 있어 보이죠? 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법을 배울 때의 일상적인 용어와 법률 용어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그게 법률적으로 표현할 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표현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처음에는 그러한 단계만 극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세의 의는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세금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57조 맨 밑에 조세의 분류가 나오신다. 자, 여기부터가 이제 시험 출제 대상입니다. 별표 하나, 조세의 분류 별표 하나. 근데 요즘은 잘 안 나와요. 과거에는 나왔었는데, 초창기 때는 나왔었는데, 요즘은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다라고 간주를 했기 때문에 잘 안 나오지만, 어쨌거나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여러분? 국세와 지방세가 나오죠. 이때 국세가 뭐냐, 지방세가 뭐냐, 이거는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건데,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를 뭐라는 거고, 여러분? 국세.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1번. 누가? 국가인 중앙정부. 밑줄 여기. 국가인 중앙정부. 그리고 이때 중앙정부로서 나오는 조직이 바로 뭐죠, 여러분? 세무서죠. 요거 적어놓으시죠. 정부 조직으로 있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세무서죠. 여러분 오다가 강동세무서 보셨죠? 예, 저 사거리에 보시면은, 세무서를 보시면 세무서는 어떤 기관이다? 국세를 부가징수하는 기관이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주의할 사항은, 자, 모든 국세는 요거 하나 적으시고요. 국세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상 세무서가 과세권자가 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모든 국세는 누가 과세권자 된다? 세무서 또는 세무서장이 과세권자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국세다. 제가 굳이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국세, 모든 국세는 누가 부과한다고요? 세무서장이 부과한다. 그럼 이 중에서 오늘 현재 국세는 14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14가지의 국세가 있는데 이걸 다 외워야 되느냐? 다 공부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 공부하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밑줄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특히 여기서 양도소득세와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되고요. 부가세로서 뭐가 있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요 정도가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법에 해당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상속세, 증여세가 있죠.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X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제외됩니다. 원래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공부하는 분들이 어렵다고. 맨날 어렵대요.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자, 저는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자 오셨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되고자 왔다고요?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자 오신 겁니다. 국가가 공인하는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전문가라는 걸 강조합니다. 일반인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내용은 일반적 상식이 아니라 다 뭐예요, 여러분? 전문적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 지식은 여러분 내용이 기본적으로 쉬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와갖고 왜 이렇게 어렵냐고 한탄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갖고 속으로 가 집에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죠. 왜냐면 원장님은 살살 달래갖고 조금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해갖고 접수시켰는데 선생이란 놈을 기껏 잡아놨는데 어렵다고 가라고 그러면 저는 그 다음 주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여러분 부동산학 개론을 빼고는 다 뭐죠, 여러분? 법 과목입니다, 법.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기본적으로 내용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합격해서 내가 현업에 종사하면서 일반인들의 부족한 법률적 지식을 내가 채워주리라. 그런 자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갈까? 괜히 온 것 같아. 토요일 날.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내용은 다 전문적 지식이고 내용이 기본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1년 정도 공부한 여러분 다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상속세, 증여세, 부가세는 시험 범위에서 어떻게 된다? 배제됩니다. 그래서 원래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네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 네 문제 나오던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가 시험 범위에서 빠지니까 그 네 문제가 공시법이 주워먹은 거예요. 스키가 주워먹을 게 없어 내 걸 주워먹냐? 그래서 공시법이 24문제가 나오고 세법이 몇 문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6문제가 나오는데 그 16문제 나온 이유가 4문제가 빠지는 바람에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실무 나가시면 또 실무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항상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은 기본적으로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죠. 재산을 갖고 계시면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상속과 증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했대. 그럼 초등학교 입학했으니까 이벤트 해줘야 되잖아. 요즘은 다 이벤트 해준대. 요즘은 참 살기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초등 입학 기념 이벤트로 5억짜리 아파트 거 조그마한 거 얼마짜리? 5억짜리 아파트 애 명의로 뭐 하겠대? 증여해 주겠대. 그래 요즘 엄마 소리 듣습니다. 아니 예전에도 그 뭐 뉴스에 나왔잖아요. 뭐 장관 후보 장관 누구니까 자기 중학생 딸한테 20억짜리가 넘는 건물이 이미 증여돼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막 받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은 궁극적으로 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상속과 증여.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실무 나가시면 상속세, 증여세, 특히 상속관계 이런 것 좀 한번 좀 공부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사업자를 등록하면은 그때부터 쫓아오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실무 나가면 아주 중요해. 그래서 맨 처음에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됐는데 너무 범위가 넓다 그래갖고 빠졌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국세청에서 공부하는 게 뭐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부가세 성격을 띠고 있는 뭐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요 세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지방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방세 같이 보죠. 동그라미 1번 밑줄 누가 부과한다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그래서 여기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국세는 중앙정부인 국가, 즉 세무서가 부과하는 거지만 지방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다 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법을 처음 듣는 분은 좀 11월 달부터 했던 기본 강의 몇 개 안 되니까 입문 강의 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지방세라는데 요거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입문 과정에서 들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요거는 좀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지방세라 합니다라고 했는데요. 62쪽을 보시면요. 62쪽. 지방세의 종류와 그에 따른 과세권자가 맨 위에 상단 박스에 나왔죠. 뭐 더럽게 복잡합니다. 바로 최근에 여기서 한번 시험에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외워야 되냐? 힘들고요. 그 밑에 보시면 중단 상에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과세권자에 따른 구분 찾으셨나요? 두 번째, 거기다 별표. 여러분은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요것만. 위에 걸 다 외울 수는 없어. 위에 게 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올 것만 제가 엑기스만 뽑아갖고 그 밑에 박스 표시한 것이 바로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과세권자에 따른 구분 요거 별표 하나 표시하고 요거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별표 하나.
근데 오늘 당장 외우지 않으셔도요. 이런 내용을 1년 내내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데 요 맨 밑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지방자치단체 구조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지방세를 이야기해서는 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18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해입니다. 맞습니까? 예, 바로 이때에 그 지방자치단체 선거할 때, 내가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하는 게 이런 구조에서 선거했던 거구나라는 걸 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를 규율, 규제하는 법률이 바로 뭐냐면 지방자치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규율하고 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수직적으로 이원화가 돼갖고 그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됩니다.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 밑에 하급 지방자치단체 상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 수직적 상하 관계다는 얘기예요. 상하. 그러니까 누가 높은 거고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높은 거 그 밑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하급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있는 게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여러분? 도가 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 경기도 하남시 할 때 경기도는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 요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요. 하급 지방자치단체를 뭐라고 표현하냐? 기초지방자치단체랍니다. 그래서 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뭐를 두고 있다 여러분? 도를 두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죠? 경기도 하남시. 그러면 경기도 하남시 할 때 경기도는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광역지방자치단체다 그 얘기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기도에는 또 수많은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하남시도 있고요. 성남시도 있고요. 의정부시도 있고요. 수원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도 밑에에 하급 지방자치단체에서 뭐를 두고 있다 여러분? 시 또는 군을 두고 있다. 자, 수업 시간에 핸드폰 집어넣으세요. 가능하면. 집중을 못해 그러면 딴짓한다 걸리면 눈탱이 밤탱이 만들어버려요 제가. 살벌합니다 저는. 막 창문 열고 밀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 좀 살벌해요. 그래서 핸드폰 집어넣고 가능하면 급한 전화 아니면은 뭐 좀 집어넣으시고요.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도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하부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뭐가 있다 여러분? 시 또는 군이 있다. 그러면 경기도 하남시, 그러면 경기도가 뭐가 되는 거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고 하남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다 그입니다. 근데 하남시는 구가 없죠. 구가 없어요. 면적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근데 요 우리 경기도 예를 이렇게 들어볼까요? 성남시 어디 분당구 뭐 임해동 얘기해 볼까요? 예. 그럼 요 구조에서 여러분 경기도가 뭐란 얘기고 광역지방자치단체라는 얘기고 성남시가 뭐란 얘기예요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고 여기까지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당구, 성남시 분당구는 또는 동은 지방자치단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은 이번 2018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할 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누구를 선거하고 경기도 도지사를 뽑고 그 다음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어디? 성남시장을 선거하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 하남시에 계신 분은 경기도 도지사와 누구 선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남시장을 선거하겠죠. 또 경기도의 의원들과 성남시 의원들을 또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서 선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상하 관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도 도지사가 높은가 성남시장이 높은가 당연히 경기도 도지사가 높고 그 밑에 하부지방자치단체로서 성남시라는 시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시 말고도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여기? 군이 있요. 그럼 얘와 얘의 차이점은 뭐냐? 시는 도시 지역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군은 뭐를 말하냐면 농어촌 지역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이 돼요? 그러면 성남시, 하남시니까 하남시나 성남시는 어떤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얘기야? 도시 지역의 성격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이번에 동계올림픽이 열린 데가 어디죠 여러분? 강원도 평창 거기는 뭐라고 돼 있어? 군.
그럼 군이 붙으면 무슨 성격을 띠고 있다? 농어촌 지역 성격이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럼 구분이 좀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가 나오는지 군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이 구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수직적으로 상하관계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이원화가 되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수평적으로. 그래서 서울 뭐가 되죠, 여러분? 특별시죠. 서울 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도와 동급 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은 뭐가 된다 여러분? 특별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제가 어디 갔다 왔어요 지금? 광역시 갔다 왔죠. 그러면 인천광역시, 부평구, 작전동 뭐 그냥 합시다. 그러면 요 인천광역시가 뭐가 되는 거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뭐가 부평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되죠.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는 도와 동급의 뭐예요 여러분? 광역지방자치단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하부지방자치단체로서 뭐가 있다 여러분? 구가 있는 거죠. 구. 바로 강동구, 부평구. 그러면 서울특별시와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인 구는 뭐죠 여러분? 기초지방자치단체죠. 근데 성남시 분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군데 일반 시의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지만 어디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는 뭐야? 기초지방자치단체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성남시 분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지만 특별시나 광역시 구는 뭐에 해당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과 동급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시의 구와 특별시, 광역시의 구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방자치인 구를 말한다. 지방세법을 공부할 때 지방자치인 구를 말한다. 그러면 이거는 일반시 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구로서 뭐에 해당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생뚱맞게 지방세를 설명하다 말고 갑자기 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 자, 국세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상 과세권자가 누구랬죠, 여러분? 세무서장이랬어. 그런데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마다 요 과세권자가 다르다 그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 맨 위에 보시면은 지방세 종류마다 도지사가 부과하는 도세가 있고 시장 군수가 부과하는 시군세가 있고 또 옆에 다시 특별시 광역시가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고 다시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로 또 나눠져 있죠. 그리고 작년 2017년에 하나가 더 붙어갖고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가 부과하는 지방세가 또 있어요. 애매가 이거 어떻게 해요? 왜요? 못 외워요 이런 거는. 그러면 이게 다 나오는 거라면 시험에 다 나오는 거라면 어떻게 하든지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다 그 얘기야. 그러면 시험에 나올 것만 알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세 종류에 따라서 과세권자 다른데 특히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나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부과하는 지방세라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범의 대표 선수가 바로 뭐다라는 얘기 여러분? 취득세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박스를 다시 시험에 나올 것만 뽑아놓은 게 바로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써져 있네요. 도 또는 특별시, 광역시가 부과하는 지방세 뭐가 제일 먼저 나왔어? 취득세, 밑줄. 이게 제일 중요하죠. 62쪽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걸 다 외울 필요 없고 일단 뭐부터는 좀 알아두자. 취득세를 알아두라.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누가 먹으라는 얘기 여러분? 도지사, 경기도지사가 먹어라 그 얘기 여러분.
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먹어라? 서울특별시장이 먹어라. 그 얘기야. 인천광역시 부평구 작종동에 있는 부동산 취득해서 취득세 냈다. 그러면 그 취득세는 누가 먹어라? 인천광역시장이 먹어라. 그 얘기야. 이렇게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마다 법에 누가 먹어라라고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반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시군이나 또는 구가 부과는 지방세가 있으니 이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에 해당하는 거 바로 뭐다 이러면 재산세다. 그 얘기입니다. 재산세 비율. 이런 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건 됩니다. 결국 시험 공부는 90%가 외우는 거예요. 10%는 이해를 하는 거고. 근데 그 10% 이해도 기억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이죠. 뭐. 이해는 하는다. 답은 모르겠다. 그럼 모르는 거야. 그런 분이 계세요. 아,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대. 그런데요. 근데 이상하게 답은 틀리는데. 그럼 모르는 거다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뭐다 여러분? 재산세다.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고 누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나눠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까지? 네. 그런데 요거와 또 다른 구조를 취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남은 광역이면 광역, 기초면 기초인데 어떤 거는 광역과 기초가 짬뽕돼 있는 게 있어. 즉 도지사가 부과하거나 또는 특별시나 광역시는 도지사, 특강시가 아니라 누가?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다니. 이게 바로 뭐냐? 등록면허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누가 과세권자가 되냐면 누가?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특강이 아니라 누구다 여러분? 구청장이 과세권자다는 얘기야.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누가 부과하냐 그러면 도지사 또는 누가 여러분? 구청장. 그러니까 얘는 광역과 기초가 짬뽕돼 있죠. 이해하셨나요? 예. 그러면 자 보세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누가 먹어라? 경기도 도지사가 먹어라. 그 얘기 여러분. 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누가 먹어라? 도지사인 특별시장이 아니라 누가 먹어라? 강동구 구청장이 먹어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누가 부과한다고요?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과세권자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 또는 누가? 시장이나 군수가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요 해당하는 것이 지방소득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외우실 때는 기본적으로 뭘 넣어야 되느냐? 시군구가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뭐고 여러분? 재산세.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뭐? 등록면허세. 특강시장이나 시군이 부과하는 게 뭐고 여러분? 지방소득세. 이렇게 4개 정도는 좀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좀 정리해 두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 달라지고 자, 작년 2017년도 개정상에 뭐가 있냐면요. 지방세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종류와 관계시 없이 모두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가 먹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특별자치시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세종자치시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별자치도는 어디? 제주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세종자치시장이나 제주도 도지사는 모든 지방세를 다 먹는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종류와 관계없이 다 누가 먹어라? 세종자치시장은 다 먹어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먹으라는 얘기야. 왜? 얘들은 누가 하는 애들이니까? 특별한 치와 도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2017년도 개정사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이 62쪽에서 여러분이 꼭 저 표시, 별표 하나 표시해 놓고 정리할 것이 거기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과세권자에 따른 별표 하나 표시되어 있나요, 여러분? 빨간 볼펜으로 표시해 놨어요. 빨갛게. 눈이 한눈에 들어오게끔. 자, 분명히 제가 빨갛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색깔로 표시하란 이유가 있습니다. 볼펜 하나, 샤프 하나로 전 과목을 전 범위를 다 띄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분들은 편하기는 하겠지만은 나중에 마무리를 못해, 그분은. 왜? 자기가 써놓고도 이게 중요한 건지 중요하지 않은 건지를 보기 전에는 몰라. 그래서 저 수업 시간에 가능하면 꼭 좀 형광펜 좀 갖고 오셔갖고 빨간색, 노란색 좀 한눈에 띄는 걸 갖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무슨 소리를 못 알아들어도 좋다. 뭐는 해라. 표시는 하라. 그러면 집에 갈 때 마음은 뿌듯해요. 뭔가 체크하고 정리해가는 그런 기분을 들고 또 집에 가서 아저씨가 책을 보면 막 표시돼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학원에 다니긴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학원이 어떤 분인데 앞에 앉으신 분인데 그분은 제가 별표 3개, 별표 2개 하나 표시하려도 표시 안 해.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 책에 아무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표시를 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해서 돼? 저는 듣고 이해에 집중한대. 이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해를 해도 그게 결국 뭐가 나야 돼? 기억이 나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 표시가 없으면 나중에 여러분 책을 다 보지 않는 이상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분은 아무 표시가 안 해. 그래서 저는 별표 3개 그래도 이렇게 쳐다봐도 너는 찢어라. 나는 뜨끔만 있을게. 결국 그분은 합격자 모임에서 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일단은 제가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시고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합격의 길로 인도를 할 것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별표 표시 됐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못 믿어서 이따 집에 끝나고 갈 때 제가 책을 다 보여달라고 그래서 책 검사입니다. 그래서 표시 안 된 분은 집에 안 보내요. 자,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국세와 지방세가 조세 분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분인데 국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고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국세는 국세의 종류와 관계 이시 없이 항상 과세권자로 누가 나온다? 세무서장이 나온다. 그런데 지방세는 누가 부과하는 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데 이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에 따라서 과세권자가 다르더라. 이 중에서 우리가 시험에 대비해서 꼭 기억할 것이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는 뭘 기억하셔야 되고요? 취득세. 시군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 뭐는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재산세. 그리고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건 뭐가 있다? 등록면허세가 있다. 그리고 거꾸로 특강시장 또는 시군이 부과하는 지방세는 뭐가 있다 여러분? 지방소득세가 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나왔었고 최근에 나왔었고요. 기본적으로 깔고 갈 취득세, 재산세 이 정도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시 58조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58조. 2번 보통세와 목적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목적세가 옛날 초창기 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목적세는 글자 그대로 조세를 부과할 때 어떤 특정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 특정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조세를 바로 뭐라 하냐면 목적세랍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목적세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의 마지막에 예외적인 조세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 위에 양가를 보면 보통세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보통세는 뭐라서 여러분? 일반적인 조세라서 상대적으로 구분해놨죠. 자, 다시 한번 보통세 동그라미 1번 마지막에 뭐라서 여러분? 일반적인 조세를 말한다. 그리고 목적세는 1번 마지막에 뭐라서 예외적인 조세다. 제가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우리 세법은 원칙과 예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법조문을 공부할 때 우리나라 국가고시는 원칙과 예외로 구분할 때는 시험에는 뭐가 잘 나와요? 예외가 잘 나와요. 예외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법조문을 정리할 때 뭐와 뭐를 나눠지면 원칙과 예외로 구분이 되면 여러분은 공부를 할 때 어디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예외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예외가 아니면 어디로 가는가? 원칙으로 가야 되죠. 근데 가끔가다 이걸 당하는 분이 계세요. 예외가 아니면 어디죠? 그러면 어디지? 칠판이 안 써져 있는데? 예외가 아니면 뭐로 가야 되냐면 원칙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풀 때에 출제위원이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외를 물어보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답을 고르셔야 되는데 그 문제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 원칙을 물어본 건지 예외를 물어본 건지를 구분을 못하니까 답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출제에 정확히 뭘 물어보는지 캐치를 못해갖고 자기 나름대로 답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결론, 원칙과 예외로 구분이 가능할 때 여러분 어디다 초점 맞춰라? 예외. 그럼 다시 한번 말하면 보통세가 일반적인 조세고요. 목적세가 예외적인 조세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목적세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목적세가 아니면 뭐단 얘기야? 보통세단 얘기야. 예외가 아니면 뭐단 얘기야? 원칙, 일반적인 거단 얘기죠. 그럼 여러분 결론 낼게요. 보통세와 목적세 구분하세요. 그럼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는가? 목적세를 기억해 두셔야 되고 목적세가 아닌 게 뭐다고 여러분? 보통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세에는 국세에 세 가지가 있어요. 밑줄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그다음에 지방세 쪽에서도 목적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방 교육세, 지역 자원 시설세. 그래서 다섯 가지가 있네요. 국세 세 가지, 지방세 두 가지. 자, 요런 걸 외워야 되는데, 자, 요거는 뭐 어렵게 외우지 마시고요. 앞글자 제가 동그라미 칠했어요. 그래서 교육세 할 때 교자, 교통에너지 환경세 할 때 교자, 농어촌 특별세 할 때 농자, 그 다음에 지역 자원시설 할 때 지자, 지방교육세 할 때 지자. 그래서 앞글자 따니까 바로 여기에 그 유명한 교교농지지가 되는 거야. 그럼 목적세는 어떻게 하냐? 교교농지지. 그리고 교교농 지지가 아니면 뭐가 되는가? 보통세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마다 다 공부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공부 패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일률적 획일적으로 제가 강요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기억을 해야 될 건 제 나름대로 기법을 많은데 그냥 교교농 지지 그러면 저는 머리가 나빠고 금방 까먹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더럽게 공부 못해갖고 성적표만 받아오는 날은 저희 동네 개 한 마리 잡는 날이었는데 하여튼 저희 성적표를 보면 저희 아버지가 빗자루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난따 들어옵니다. 이 스키야 이게 성적표냐? 올가야 올가. 그냥 난따 당합니다. 깽깽깽 그러면 저희 동네 소문 오늘 또 제주인 잡나 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외울 때 어떻게 하냐. 앞글자 써 교교농 지지할 때 이걸 약간 리드합니다. 그래서 목적세는 교교농 지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했을 게 천박하게 교교농 지지 이렇게 외우는 분도 계실 거고 저는 좀 랩을 좋아하기 때문에 교교농 지지요? 다 그러죠. 힙합매요? 아 이게 공무원반 가서 해야 할 걸 여기서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해서 나름대로 암기 기법을 만드는 게 제일 좋고요. 별도로 뭐 암기 기법 일일이 하나씩 만들기 힘들 때 그냥 제가 이렇게 좀 추천하는 방법으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뭐 3번 직접세와 간접세 X 시험에 안 나와. 우리 부동산 세법은 다 직접세입니다. 전하세요. 부동산 세법은 다 뭐야? 직접세. 그래서 간접세는 따로 외우실 필요 없는데 직접세가 일반적인 거고 뭐 간접세가 예외적인 거다라고 보시는데 요 간접세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익숙한 게 바로 뭐냐면 부가가치세. 밑줄 하나 쳐주실래요? 부가가치세. 요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여러분 실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여러분 소비자인데 그 부가가치를 세무서에 납부할 법률상 납세물을 부담하는 사람은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면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거를 과세관청에 내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이 여기 오시다가도 편의점에 들러서 이렇게 간식거리 갖고 오는 분이 계세요. 주의할 사항은 자기 것만 챙겨오지 마시고 제 것도 좀 갖고 오라는 얘기야. 하여튼 다음 주부터 나는 눈여겨볼까. 지 혼자 먹다 걸리기만 해봐. 5층에서 창문 열고 밀어버립니다.
수시로 떨어져 우리는 창문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편의점 가서 물건을 사세요. 또 무슨 일반적인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소비할 때 여러분 영수증에 보면은 물건 가격의 10%로 뭐가 부과했어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붙어요. 많이 보시는 세금이요. 그럼 그 부가가치세는 누가 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소비자가 낸 거야. 근데 그거를 세무서 내는 사람은 여러분이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낸다는 얘기야? 사업자가 낸다는 얘기야. 이러한 조세를 바로 뭐라냐면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 그러니까 법률상 납세 의무자와 실제 조세를 부담하는 자가 다른 조세를 뭐라고 표현한다면 간접세라 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간접세에서 뭐가 되냐? 밑줄 인지세. 이건 여러분이 실무에 나가면 직방입니다. 인지세 밑줄.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자, 요거 하나 좀 알고 갑시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자, 여러분 이거 쓰셔야 되는 거죠. 부동산 매매 계약서나 또는 뭐 임대차 계약서 둘 중에 하나를 계속 써야 되는 거야. 매일 쓰면 좋은 거고요. 이거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죠. 이거 쓰고 다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난달 12월 달 초에 중반 조금 넘었나요? 이번 2017년도 시험에 합격해갖고 소공으로 들어가신 공인중개사님 모 학원의 회장님인데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보통 전화 못 받는데 강의 때문에. 그때 문자가 왔어. 교수님 저 드디어 첫 계약서 썼어요 라고 문자 와서 그거 자랑하려고요. 전화 왔던가. 근데 저는 그런 전화는 많이 받고 싶어요. 자랑질 많이 하라고 그래 저한테. 그런 자랑질은 저는 많이 듣고 싶어. 실무 나갔고 교수님 저 이번에 계약서 썼어요. 그래서 수수료 50% 먹었어요. 토요일날 케이크 사갖고 갈게 학원으로. 여기가 아니라 딴 데지만 우지만. 자, 그럼 문자 받으면 좋네요. 그러면서 자기가 바로 인지 붙였어요. 교수님 말씀대로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뭘 작성하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요거는 인지세법상 과세 문서가 돼서 뭘 붙여야 되느냐? 인지를 붙여야 됩니다. 인지 붙이려면 인지를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되는 거죠. 바로 인지세 과세 대상입니다. 알아두세요. 그러나 무슨 계약서 쓰면 임대차 계약서나 전세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매매 계약서는 뭐가? 인지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해갖고 전자납부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은행 다닐 때는 업무 셔터 내리면 직원들이 뭐하냐? 그날 일어났던 영업시간을 움직였던 현금과 그 다음에 장부상의 숫자를 맞추는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통장에다 뭐하냐? 인지 붙였어요. 인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금도 여러분 예금 통장 증서에 보면 뭐가 붙어 있어요? 인지가 붙어 있습니다. 인지가. 그게 바로 재산권을 표창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붙어 있어요. 다만 요즘은 일일이 통장에다 붙이지 않고 그냥 관할 세무서장과 협의해서 한꺼번에 은행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정기예금 증서 100장, 10,000장, 그러면 10,000장이나 인지세를 그냥 확 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봐보세요. 통장에 보시면은 인지가 붙어 있지 않거나 또는 인지가 붙어 있거나 인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과 협의해 인지 첨부를 생략함 이렇게 문구가 써 있어. 그러니 한 번에 이미 돈 다 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시면 무슨 계약서는 여러분? 매매 계약서는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인지. 임대차 계약서는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뭐 독립세와 부가세가 나오는데 여러분 부가세 밑줄 하나 별표 하나. 자, 부가세가 예외적인 건데 얘는 독립된 세원이 없이 여기서 세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조세를 부과하는 객체를 말합니다. 세금을 때릴 때는 그 세금을 때리는 객체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뭐라 표현한다? 세원. 그러한 독자적인 세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과세된 다른 조세, 요거를 바로 뭐라 하냐면 본세. 그래서 거기 부가세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본세란 말이 나오죠. 예, 그 본세는 이미 부과된 조세, 기준이 되는 조세를 말하는 거고, 을 기준으로, 자, 밑줄. 그렇습니다. 부가세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말, 밑줄. 이중과세. 하는,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
예외적인 조세다. 원래 세법은 여러분 이중과세 금지입니다. 이중과세 금지가 원칙인데 예외가 바로 뭐요? 부가세란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라서 여러분 거기 우리 밑줄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세 놈이 있네요. 이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 관련된 것이 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요 두 가지가 우리가 꼭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부가세,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이중과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내거나 등록면허세를 내거나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은 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기준해서 한 번 더 뭘 내야 되냐?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내셔야 돼요. 한 번 더 내는 이중과세, 이 예외적인 조세를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부가세. 그리고 부가세가 아닌 걸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 독립세.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지금 당장 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 60쪽 넘어가시고요. 61쪽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과하고 있는 세금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국세는 14가지가 있고 지방세는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우리나라는 25가지의 세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외워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 자, 넘어가죠. 그러나 하여튼 이걸 보면 되게 더럽게 많네.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62쪽 방금 전에 봤었고요. 그 다음에 뭐 63쪽부터는 뭐 시험에 뭐 나올, 개별 문제로 나올 내용은 아니니까 눈으로만 한번 쭉 무슨 소리가 있나라고 읽어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4쪽 세법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학계론을 빼고는 다 뭐라 했죠, 여러분? 법과목이 힘들었어. 그럼 법과목을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첫째, 법률 용어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용어와 법률 용어가 일치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잘 일치가 안 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건데 그게 이건지를 몰라서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서 세법도 역시 법이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여러분? 법률 용어 납니다. 근데 이걸 지금 여기서 당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앞으로 세법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용어고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하나하나씩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그냥 여러분 보시면 64쪽부터 보시면 국세, 지방세 그거 쭉 관련 용어 나오고 있죠. 여러분 65쪽 2번 과세권자와 납세자. 요거는 꼭 체크해 두셔야죠.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다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입니다. 이거는 익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야. 세법의 당사자로서 누가 나온다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무자. 여러분 우리 잠깐 보죠. 자, 부동산 매매한답니다. 그럼 부동산 매매하면 당사자는 누구죠 여러분? 파는 매도자, 사는 매수자. 자, 임대차 계약을 맺는데 그럼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죠. 자, 증여를 한대. 그러면 증여의 당사자는 주는 사람을 뭐라 그러고?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중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이제 빨리빨리 탁탁탁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자, 상속일 때도 당사자가 있나요? 예, 상속일 때도 당사자가 있어요. 상속을 해주는 돌아가신 분을 뭐라 그러고?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에서 내가 받았어. 그래서 상속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속인. 이런 용어 꼭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세법에서도. 그래서 피상속인과 상속인. 그 다음에 증여자와 수중자. 이렇게 법은 대부분 단독행위가 아니라 항상 누가 있다 그러면 당사자가 있다. 그러면 세법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하는데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다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무자다. 그입니다. 그래서 세법의 당사자로서 항상 쫓기는 관계가 존재하는 게 바로 이 세법의 당사자인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 과세권자 여러분이 납세의무자야. 납세의무자죠. 여러분이나 저는 상대적으로 세법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누가 해당한다 여러분?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럼 과세권자는 누구냐? 국가면 뭐가 되는 거고?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되면 지방세. 요건 설명드렸던 거죠. 그러면 요 납세 의무자. 요거는 글자대로 법에 의해서 납세물을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세법의 당사는 과세권자 납세 의무자인데 자, 여기서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납세 의무자라는 속성상, 자,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납세 의무자 입장에선 세부담을 피하고자 한다, 부담하고자 한다. 피하고자 합니다. 피하고자. 가능하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과세관청은 그러한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서 납세물을 피하려는 걸 과세관청은 방치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과세권자와 납세는 일반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대립적, 충돌적 관계죠. 얘는 가능하면 안 내려고 그러는 거고, 얘는 가능하면 과세를 하려는 거고, 이게 기본적인 속성이야. 그럼 과세관청 입장에서 가능하면 세금을 때리겠다는 얘기고, 안 때리겠다는 얘기고, 얘는 가능하면 세금을 때리겠다는 얘기고, 납세는 가능하면 세부담을 피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가끔가다 저한테 쉬는 시간에 오셔갖고 참 개인적 질문하는 분들 가끔가다 계세요. 궁금하니까 오시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저한테 와서 오는 질문의 대부분 99%는 어떻게 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걸 찾으러 오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낼 수 있을까요? 라고 오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세의 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무겁게 하려고 하는 거. 우리는 가능하면 납세 문제는 세의 부담을 피하려는 구조를 띠다. 이거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쁜가? 아니야. 속성상 어쩔 수 없다는 얘기야. 속성상. 그래서 가끔가다 납세 문제 세 부담 피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정의감에 불타는 어르신이 딱 이러고, 그러면 세금을 누가 안 내면 누가 이 국가를 어떻게 돌아가냐. 막 저한테 야단을 치는 분이 계세요. 나도 뭐 하고 있는 사람 야단 맞았어. 선생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해라 내라고 얘기하지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뭐 여당 관계자였어. 그래서 선생 바꾸라고 학원에다 막 얘기했어. 농담이야. 뭐 어머머야 어머머는. 이렇게 납세 의무자는 속성상 세부담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회피하고자 한다. 그걸 자꾸 떠올려야 돼. 왜냐면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은 세법은 항상 법조문이 복잡해. 복잡한 이유는 왜 그러냐? 납세 의무자가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형식을 통해서 세부담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피하려 하면 과세관청 그 피하게 하려는 걸 그대로 둔다 안 둔다? 안 둬. 이게 나중에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여러분을 제일 골치 아프게 하는 제일 어렵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다. 이 부분 수업 들어가면 그냥 듣다 말고 다 같이 배. 에이씨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공부하러 온 사람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가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서 오는 건데. 참네.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우리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다,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고, 다시 한번 납세의무자는 속성상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 떠난가? 속성상 세부담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회피하고자 한다. 그러면 과세관청은 그런 행위를 회피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게 쫓고 쫓기는 관계가 존재하는 법이 바로 뭐다, 여러분? 세법이다. 그래서 다른 과목과 달리 세법은 여러분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지는 않는다. 돌아버린다. 그런데 스릴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규정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아마 상당히 흥미는 있을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과세권자에서 여러분 거기 양가를 1번 국세, 지방세 다 공통용어로 뭐가 나왔죠, 여러분? 세무공무원 밑줄. 세무공무원이 법조문에 세법 조문에 무슨 말이 나면 세무공무원이 나면 그건 누굴 얘기하는 거다? 과세권자를 얘기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가 있죠.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이렇게 법에 의해서 납세물을 부담하는 자와 그에 따라서 확장적 납세물에 따라서 보충적 납세를 부담하는 뭐 납세자, 징수의무자, 다음 페이지 뭐 연대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데 이런 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누르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세 요건이라는 것이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제목에 오시면 과세 요건 보죠. 66조. 납세 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 즉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바로 뭐라냐면 과세 요건이라는데 일반적 과세 요건은 몇 가지를 명시하고 있느냐? 4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밑줄 납세 의무자 하나,
과세 물권 하나, 과세 표준 하나, 세율 하나. 요 네 가지가 항상 모든 세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우리가 우리 세법을 공부할 때 배우는 내용이 다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고 나서 결론은 뭐냐? 이거죠.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게 세법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세법의 결론은 뭐다? 얼마예요? 이거예요. 자, 우리가 취득세 공부했어. 등록면허세 공부했어. 재산세 공부했어. 종합부동산세 공부했어. 양도소득세 공부했어. 그래서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공부하고 나면 결론은 뭐야, 여러분? 얼마예요? 취득세 다 공부한 다음에 결론은 모르나니까. 그래서 취득세가 얼마예요? 재산세가 얼마예요? 양도소득세가 얼마예요? 얼마예요? 이게 바로 세법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세법의 법조문은 대부분 뭐야? 계산 규정이죠. 계산. 그래서 세법에 나오는 계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없어요. 가감승제에서 뭐하고? 더하기, 빼기, 그리고 뭐밖에 없어? 곱하기밖에 없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 나누기도 없어. 더하고, 빼고, 곱하기인데 그걸 그렇게 한대. 이상하죠? 그러면 여러분 세법의 결론이 이거야. 뭐에다가?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왜 뭐라냐? 과세산이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모든 조세의 세액은 뭐에다가? 과표에다가 뭐를 곱하세요?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와요? 산출세액이 나온다. 세법은 다 이거 공부하는 거고 이게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항상 공통상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세법의 결론은 뭐다고? 얼마예요? 이때 얼마예를 계산하는 요소는 몇 가지요? 두 가지. 뭐에다가?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산출세액이 나온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외웠죠. 무슨 산? 과세산 이렇게 외웠어요. 관악산도 아니요. 까치산도 아니요. 과세산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 세법은 다 이겁니다. 과표는 어떻게 할 거냐? 세율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세액이 얼마냐? 이거죠. 이거 계산하는 게 세법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은 1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